오랜만에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의 대표님이 1년에 2번, 그러게 아니면 말이에요. 3번 와주시는데 네. 이번에 불러주시니까 영광입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거의 한 반년 만에 네. 뵙습니다. 네. 항상 대표님을 뵐 때마다 이 AI 기술 트렌드는 또 세상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갑니다. 아우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도 많이 느끼세요? 그럼요. 아 맞다. 그 네. 챗 GPT 3.5가 대중에 공개된 지 딱 만 3년 됐더라고요. 22년 11월이었던 거니까. 그렇죠? 근데 초반에는 텍스트로 막 이런 것까지 한다. 그 다음에는 사진, 음악, 맞아요. 영상. 요즘에 대표님이 보시기에 가장 놀라웠던 거는 어떤 거예요? 최근의 변화 중에서? 그래도 지난 3개월 동안에 굉장히 와 이거는 불가능하겠다 못 쫓아가겠다 뭐 이런 거가 크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담은 그릇하고 그릇이 사업적 변화에 해당이 되는 게 엄청 위협적이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지난 한 석 달 동안에 제가 중국의 AI 기업들하고 미국의 AI 기업, 로봇 기업들을 다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네, 방문했는데 그 경쟁하고 투자 치열함이라는 게 와, 그 뼈를 때리는데 그 충격이 너무 셌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는 AI가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로 돈 벌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렇죠. 그 경쟁이 그 단계가 그 다음 단계에 넘어선 거죠. 거기엔 이제 각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있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심에 이제 에이전틱 플랫폼을 만들고 에이전트라는 AI의 빌더를 만들고 이거를 여기저기 산업의 유즈 케이스를 발굴해서 막 쑤셔 집어넣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와 기술 이거 좋다. 훌륭하다. 이제는 그림도 잘 그리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다 뒤집어 엎겠는데 그리고 이 뒤집어 엎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면은 이거 생존하기가 어렵겠는데 라는 거를 진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큰 변화였죠. 그러니까 기술을 담는 그릇,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뭐 잠시 후에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그 AI 거품론도 그렇고 빅테크들의 그런 일종의 이제는 돌려막기식의 투자까지도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돈이 될 것인가? 투자한 그 몇 배를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또 이제 사업 최전선에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어떤 기술이 나왔대. 베오3가 나왔는데 그게 진짜 내가 찍은 것보다 더 훌륭하게 잘 만들어줘. 뭐 이런 놀라움에 해당이 되는 건 지난 3년 동안에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충분히 맞죠. 그러니까 웬만한 더 놀라운 게 나와도 그럴 줄 알았어. 이 정도는 해내야지라는 거에 가까운지도 몰라요. 맞아요. 이제. 혹시 나오면 그래 이 정도까지 난 올 줄 알았지. 또 몰랐어도 그래 이 정도는 기술이 아마 갈 거야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에 대한 놀람이나 기술에 대한 모호성은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돈 버는 일과 비즈니스하고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혁신할까? 정말 그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건가 하는 데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죠. 빅테크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몇 개 팔았냐 뭐 이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도대체 정말 AI가 돈 버는 방식은 뭐지? 얘가 그걸 해낼 수 있나? 그게 과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 얼마나 혁신을 일으키지? 또 그런 것을 해내는 것이 초기 기술은 몇몇 천재가 해내거든요. 반도체도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위로 올라오고 LLM은 거의 끝났다고 볼 정도로 LLM의 경쟁은 개찐도찐이에요. LLM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위에 VLM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음악을 생성하기도 하고 영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모달리티가 들어있다 해서 멀티모달 AI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신기하긴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아닌데 그럼 이걸로 어떻게 생존하고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을 충분히 회수할 만한 ROI를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뭔가 하는 거에 어마어마한 치열한 경쟁과 그다음에 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LLM 모델은 또 솔트룩스의 루시아도 있고 그럼요. 이제 그거는 뭐 종이 한두 장 차이로 좁혀졌고 그걸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화할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버린 AI에서 국가대표 AI라는 거 5개 뽑고 이제 매 반기마다 하나씩을 자르거든요. 근데 그거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소타의 95% 품질을 내는 거예요. 소타가 뭐예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해서요. 굳이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한다면 예술의 경지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전 세계 1등을 의미해요. 어떤 기술적인 거 뭐해서 기술적인 거에서 측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 그럼 소타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스피드. 그래서 소타 SOTA라는 거는
정말 그 분야에서 제일 좋은 거를 소타라고 불러요. 영어식 표현으로. 네. 우리도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대표 AI라는 게 전 세계 최고의 95% 수준까지 우리가 가면 돼라고 하는 거죠. 음. 근데 1등의 95%까지 가면은 그 위에 한 4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1등하고 1등에서 95% 수준이면 변별력이 굉장히 크진 않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촘촘하게 다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LM 자체에 대한 순수 경쟁력은 거의 끝나고 거기 이제는 추론 기술이 얼마나 뒷받침될 수가 있냐. 활용. 추론이요. 추론이라는 거는 AI한테 질문하면 대답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숙고를 해요. 네. 혼자 생각하고 생각한 걸 자기가 다시 읽어보고 검증을 하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자기가 질문도 하고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체인 오브 소트라고 얘기하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도 깊게 고민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AI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전에는 기술이라든지. 프롬프터를 잘 써서 좋은 답변을 얻어내는 게 AI 시대의 인간의 능력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다 해주잖아요. 너 이것도 궁금했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찾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너 이거 궁금해서 이걸 찾아봐서 내가 공부를 해봤더니 사실은 이게 답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답인 것들을 공부하고 났더니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것 같아라고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AI 스스로가 고민과 고민을 해가지고서는 그 끝까지 가보는 거죠. 묻지도 않았는데. 묻긴 하죠. 출발점은. 그러니까 한 번 물어봤는데. 그렇죠. 그 예전에는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만큼 자세하게 쓰는 방법을 공부했다면 이제 그마저도 필요 없고 나중에는 뭐 ABCD로 보기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대충 써놓으면 근데 네가 얘기한 게 모호한데 그 이런 얘기야 저런 얘기야 저런 얘기야 중간에 자기가 생각하다 묻죠. 그럼 그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면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깊게 파고드는 거죠. 근데 이런 기술을 우리는 추론 기술이라고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 추론 기술이 LLM에 결합이 되면서 이제 AI 스스로가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에이전트 AI의 핵심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라고 해서 텍스트만이 아니라 음성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표 차트도 읽고 하는 것들이 점점 결합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 활용하는 사람 측면에서 보면은 참 이게 인간의 존재가 정말 재밌는 게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놀라웠고 그 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배울까를 공부했는데 이제는 이거 클릭 딸깍하거나 이거 치는 것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막 말로 하게 되고 알잘딱할센 네가 알아서 딱 깔끔하게 좀 센스 있게 좀 해봐. 그럼요.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AI도 그런 식으로 추론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추론의 영역으로 갖고 이거를 산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렇죠. 이제 이 지점에 와 있는 그 거고. 비즈니스 풀어내는 부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에이전틱 AI가 굉장히 큰 시장 임팩트를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에이전틱 AI라는 거는 일단 에이전트가 뭔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에이전트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게 에이전트예요. 저도 에이전트고 대표님도 에이전트고 우리 집 강아지도 에이전트고 바퀴벌레도 에이전트고 물고기도 에이전트인 거예요. 그걸 다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기술적으로는. 네네네. 물고기도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짝짓기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자기 텃새에도 부리잖아요. 뭐 다른 물고기 오면. 막 밀어내고. 그렇죠. 그게 자신 스스로 의사결정에서 행동으로 옮겨서 목표를 도달하도록 하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제 AI도.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모든 생명체가 에이전트였는데 이제는 무생명체가 수학적 덩어리가 이제 에이전트가 된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근데 이제 이게 큰 변화는 이 에이전트는 단지 LLM처럼 질문하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업무라는 건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방송을 찍는다 그러면 방송 주제를 잡고 그렇죠. 그다음 누구를 초청해서 뭘 할까라고 하게 되고 그럼 그분하고 대화 나눌 질문지나 아니면은 무슨 대본 같은 걸 만들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촬영을 할 때 뭐 촬영을 하는 PD님이 오시고 뭐 또 사회자가 있고 촬영 끝나고 나면 또 편집을 하고 편집 끝나고 나면 또 업로드하고 그런 프로세스가 있고 그리고 또 프로모션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이제 업무 프로세스잖아요. 이 업무 프로세스 전체가 자율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자율화와 자동화의 큰 차이점은 자동화는 원래 있었던 거를 절차대로 진행하는 거를 의미해요. 자율화는 그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 변수가 생기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그 과정을 변화할 수 있는 것까지 의미를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그래서 자율과 자동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자동주행 자동차라는 말 못 들어봤잖아요.
자동차죠, 자동차. 자동차죠. 네, 그렇죠. 예, 자동 주행 자동차는 쉽게 얘기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자율 주행은 스스로 판단하는 거. 그 오토매틱 기어가 지가 매뉴얼 스틱을 배워서 지가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판단하는 거니까 중간에 차선도 바꾸고 우회전도 하고. 그래서 차가- 이게 자율화와 자동화는 확실히 다른 거고 이제는 자율화로 가고 있고 수학적 덩어리가 자율화 에이전트가 되고 있고. 해내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잘 요즘 늘 얘기 나오는 것처럼 직업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게 기업들의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5,000명 이상 해고했고 또 2만 명 한다 그러고 소문에는 뭐 진짜 가봐야겠지만 아마존은 15만 명을 해고한다 그러고 그게 단순히 생산성이 높아져서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기업 문화를 바꿔버리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해고의 시대. 피바람이 부는 시대.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업은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생산성 올라갔으니까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바뀌면서 그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기업 안에는. 그런 혁신 가운데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무엇으로 돈을 벌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훨씬 예전 지난 한 6개월, 1년 전보다는 더 치열해진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요. 네, 더 치열해진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지르고 있는 게 우리가 거품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도한 투자로 보여지고 있는 과격한 행보들인 거죠. 안 그래도 이제 그거를 좀 여쭤보려면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론일지 뭘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그 AI 거품론에 대해서 지금 뭐 뉴욕 증시에서부터 특히 이제 주시장에서 뜨겁고 빅테크들은 거기에 대해서 100번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멈출 수가 없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냥 뭐 2, 3등으로 해서 끝날 거냐? 아니다. 무조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현업에 계시는 이경일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전에도 여기 와서 제가 그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필연적 거품이다. 거품론의 필연성. 누구는 이제 거품인데 합리적 거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합리보다는 조금 더 광풍인 것 같아요. 이제 합리성은 좀 넘어섰다. 넘어섰죠. 예. 합리적이라는 건 그래도 논리적으로 이 정도는 수용할 만해. 예. 그리고 좀 힘들긴 하지만 이해는 돼.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게 합리성인 건데 합리성을 넘어간 거 와 이거는 위험한데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피할 수 없는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거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왜 필연적이냐? 거품 없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우리가 가져왔었던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큰 필연성이 있었던 혁신 과정을 보면 어김없이 제국이나 왕조의 몰락이 있었거나 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거나 예를 들자면은 경제적인 폭락이 있었거나 네네네. 와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사는 방식을 바꾸거나 사고 방식을 바꾸거나 기술을 진보시키거나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AI는 거품이다 라고 정의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거품을 피할 수 있냐? 못 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품이 꺼지면은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도대체 누가 이 거품에서 남아서 승자가 되거나 위너가 될 거냐는 거죠. 저는 위너 텍스 올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위너가 모든 걸 먹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너가 상당 부분을 먹고 새로운 승자가 될 건 확실하죠. 그러면 이게 99년, 2000년의 IT 버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투자하는 방식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막 사람들이 끄집어내서 지금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어떤 파생의 파생 99년, 2000년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버블이 합쳐진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이제 염려를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물론 거품의 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거품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 안 들어오고 일단 가지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다들 거품일지 몰라 논쟁이 뜨겁다라는 건 한쪽으로만 쏠려 있지는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실제로 대부분의 휴먼 애널리스트들이 거품이나 위험성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체가 없는 거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실제는 있죠. 실제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똑같이 생각할 텐데 저도 닷컴 버블 때 그 솔트룩스를 창업을 했으니까 닷컴 때문에 설립한 건 아니지만 근데
닷컴 버블의 유형 중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세 가지 축을 보면 첫 번째는 닷컴 버블은 그 실체 없이 닷컴이란 이름과 그다음에 진입 장벽이 없이 우죽순 생겨나는 기업들에 의해서 과도하게 투자되는 시기였어요. 그죠. 그냥 .net, .com 이름만 붙이면 그렇죠. 막 그리고 투자금 몰려. 비즈니스 모델이 우린 이런 걸로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면 그냥 돈이 몰리는 거였죠.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말만 하면. 네. 말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가장 닷컴 버블 중에서 기술적 실체는 있었지만 완성도가 떨어졌었던 예를 들면 인터넷 전화 서비스 같은 새로운 것들. 기술, 다이얼패드. 물론 그 수년 후에 나오긴 했으나 너무 앞서갔었죠.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다 쓰죠. 요즘은 애플에서 아이폰으로 전화하면 웬만하면 한번 걸었었다 그러면은 그냥 통신망을 타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그냥 인터넷 데이터로 해서 전화가 가죠. 페이스타임이라고. 페이스타임, 예, 그렇죠. 카톡 그냥 전화 이런 거. 선택을 안 해도 페이스타임으로 가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런가요? 품질도 좋아졌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일상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년 걸린 거예요. AI는 좀 더 빨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실체가 있다라는 얘기는 돈을 버는 주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랑 가장 큰 건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아요. AI로 돈을 벌거나 AI 기술 갖고 경쟁을 하는 회사들이 미국에 스타트업이 많다라고 하고 거기에 투자가 모이는데 큰데 돈이 더 많이 모여서 그렇지 쉽게 진입을 해서 쉽게 사업을 하고 누구나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뭐 구글이나 오픈 AI를 이겨보겠다. 꿈꾸기가 사실은 이제는 쉽진 그렇죠. 않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빌부터 먹으면서 뭔가를 해보겠다. 토큰 값 내고 거기 있는 걸 API로 사용을 해서 우리는 서비스를 더 잘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매 분기마다 수백 개씩이 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제조업자 있으면 우리는 거기 거 이제 도매로 떼와서 소매로 판매해 볼게요라고 하는 중간 서비스 업체들 수백 개씩이 없어지고 있죠. 없어져요. 아예 망하는 그냥 거죠. 걔네 거를 사서 쓰느니 그냥 구글 제미나이 내가 직접 쓰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쓰면 사실은 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B2B에 집중을 하고 네. 있고 오픈 AI에 있는 흔히 말해서 AI 기능을 가져다 써요. 그걸 토큰 값을 지불한다 그래요. 코파일럿 같은 거요. 네네. 그래서 그 사용하는 API 비용을 지급을 하는 거를 토큰이라고 하는 단위별로 비용을 지급하거든요. 네네. 토큰 가격을 지불하고 API에 있는 AI 기능을 가져다가 내가 아이디어를 보태가지고서는 고객은 이런 걸 좋아할 거야라고 붙여갖고 판단 말이죠. 네. 퍼플렉시티도 그걸로 성공을 했던 거예요. 예. 예, 검색이라는 기술에다가 챗GPT를 갖다 붙이고 제미나를 갖다 붙여서 성공을 한 사례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챗GPT를 만들고 있었던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 하는데 돈 될 것 같네? 우리가 해버리지 뭐 하고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점점 이런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최근에 아까 이제 기술적으로 최근에 뭐가 큰 하슈였냐? 그럼 네. 에이전트 빌더예요. 에이전트 빌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우리 에이전트를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하는 회사들이 우죽순 생겼었거든요. 아하.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드릴게요라는 회사가 많았는데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오픈 AI가 다 에이전트 빌더라는 걸 만드니까 그렇죠. 에이전트 만들어주는 회사 필요 없어요. 우리 거 그냥 쓰면은 고객 여러분 모두가 에이전트를 스스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 만들듯이 워드 작성하듯이. 에이전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네. 업무 프로세스나 일하는 것을 여러 AI가 협력을 해가지고선 그 전체를 자율화하도록 하는 거를 프로그램 코드 한 줄 안 짜고 그냥 드래그 앤 드롭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예 별도로요. 별도로 심지어 예약도 하고 예약 확인도 하고 뭐 그거를 음성으로 바꿔갖고 전화도 넣어주고 하는 거를 에이전트 빌더라는 걸 통해서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제미나이 안에서 에이전트 모드 뭐 이런 거랑은 다른 거. 다른.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입을 해버리니까 시장이 이제 파괴되고 에이전트로 돈을 벌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갑자기 무너지고 투자 못 받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봐왔었던 거품하고는 너무 많이 양상이 다른 거예요. 예전의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진입장벽이 낮거나 또는 무모하게 우후죽순 다양한 그 플레이어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 진심을 다해서 했지만 잘 안 되기도 하고 또는 운이 좋아서 성공하거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엉켜 있었다면 네. 이제는 운이 좋거나 혹은 사기를 치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다 들통나거나 생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장의 임팩트가 훨씬 파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인 창업이 가능한 시대. AI로 뭐 어떤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1인이서 창업을 해서 최소 인력 가지고 그 유니콘 기업 누가 나오느냐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긴 할 거예요.
내가 AI 서비스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1인 창업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오히려 요즘 가고 있는 건 AI는 갖다 쓰고 내가 전통 산업이나 더 창의로운 사업을 파괴를 하겠다라는 데서 오히려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AI 기술을 이용을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대기업 대표님들 계신 데서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엄청 충격을 받던데 대표적인 사례가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는 전통이 아니죠. 지난 2, 3년 동안 쏟아왔었던 AI 기업에는 더 이상 투자를 잘 안 해요. AI 기술 기업에게는. 최근 들어서 투자하는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오히려 AI 기술을 활용해서 전통 산업을 혁신하려고 하는 곳들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AI 기술 자체보다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따라가기 힘들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AI driven 또는 AI enabled roll up business라는 걸 해요. 그걸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 검색해 보면 되는데 좀 어렵죠. 어려워요. AI가 가능하게 만든 roll up. roll up이란 건 뭐 우리말로 말아 올리는 느낌이지만 네. 그 영어 표현은 끝장낸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끝판을 본다. 음. 그러니까 그 roll up은 어디서 난 거냐? 원래 코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던 말이래요. 어떤 짓을 하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동네마다 회계사무소 하나씩 다 있거든요. 예. 세무사무소나.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 뭐 1인, 2인 있는 세무 혹은 회계사무소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몇만 개가 되지 않을까요? 많을 거예요. 네. 뭐 세무사 사무소. 세무사 네, 사무소, 그쵸. 뭐 회계사무소 뭐 이런 데 자영업자들도 그런 분들하고 지금 많이 하니까. 많이 하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한 분이서 하거나 두세 분 모여서 하거나 이런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큰 데라고 해봤자 수십 명 있는 정도일 예, 거예요. 예. 정말 큰 그 상장사나 대기업들 하는 데가 아니라면.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너무 재미난 트렌드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거대 벤처 캐피탈과 PE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미국 전국에 있는 직원 수 한 10명에서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세무나 회계 사무소 수백 개를 인수해버려요. 예. 그거 잘 이해가 안 되죠? 조그마한 그 세무사 사무소를. 네. 인수를 해요. 그리고 인수하고 세무회계하거나 감사보고서를 쓰거나 듀딜리전스 하거나 뭐 처리하는 것도 일일이 사람이 다 하고 엑셀하고 뭐 ERP에다 넣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AI 에이전트로 전체를 표준화시켜버려요. 기장해준다고 하는 거. 기장하는 거 포함해서. 그걸 다 그냥 AI에다 쫙 넣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AI로 그걸 하도록 바꿔버려요. 그럼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이 맨 처음엔 거부감이 있겠지만 그걸 도입하면 옛날에 ERP 도입하고 기장을 ERP에다 하는 초기처럼 가르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인수를 해서. 그게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회계사무소 수백 개가 하나의 AI 플랫폼하고 시스템으로 표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표준화가 되니까. 네네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전기란 에너지로 모터를 써갖고 자동차 같은 예를 들어 포드 같은 형태의 네네네.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그쵸. 그리고 비용을 낮췄다. 대량 생산하고 품질을 높였다 그래요. 다 맞는 말이에요. 네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준화였어요. 표준화. 그 표준화가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로 지나가면 옛날에는 자동차 하나 놓고 사람이 하니까 조금 수치 다르면 지가 툭툭툭 해갖고 박아놓기도 하고 모양 바꿔서 넣으면 돼요. 근데 이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모든 부품이 딱 표준화가 돼 있고 그렇죠. 정밀해야지 타다닥 맞추면은 끝에 가서 품질 좋은 게 나니까.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였었던 그 핵심에는 표준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 물리적인 제조업에서 표준화였어요. 근데 이제 뭐가 바뀌게 되면은 지적 노동의 표준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지적 노동이 표준화가 된 적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소프트웨어 산업이에요. 저도 소프트웨어 분야만 30년을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대표님께서 무슨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좀 팔렸어요. 네. 그럼 3, 4년 지나면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만들었던 사람이 퇴사를 했어요. 그럼 새로운 사람 뽑았잖아요. 네. 그러면 소스 코드랑 이런 거 좀 우리가 이런 고객이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제부터 네가 만들어 라고 딱 건네주면 개발자의 10명 중에서 9명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 이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더 비용도 싸고 더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거의 모든 개발자들이 그래요. 네. 한 5년, 6년 지나고 나면 이건 못 써요. 지금 다시 만드는 게 더 좋아요. 과거의 소프트웨어 시대는. 지금도 대한민국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음.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진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가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코드 짜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짠 그거 내가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게 더 빠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 시키잖아요? 그럼 네. 더 빠르고 더 품질 좋고 안 그래요. 어.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 뿐인 거죠.
근데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짜주는 코드 어시스턴트를 도입해서 해버리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 코드 어시스턴트가 코드 스타일하고 코드 작성 방법하고 규정을 표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 들러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마이크로소프트든 어디든 개발자들을 해고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규격화 안 되던 걸 규격화 해버리는 표준화 시켜버리는 소프트웨어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까지 3년에서 5년 지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거를 짠다고 하도 표준화가 똑같은 되니까 거네요. 다시 짜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서 새로운 것만 추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건물의 뼈대는 다 똑같이 세워놓고 그 안에 인테리어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보다는 건물을 지어놨는데 건물 한 층을 더 올려야 돼요. 그리고 벽에 외장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근데 그동안 지적 노동한테 그거 안 돼요. 다시 이거 지어야 돼요. 허물고 제가 다시 이거 견적 넣어드리고 하는데 한 층 더 올리는 것보다 다시 쌓아 올리는 게 품질도 좋고 지금 시대에 더 맞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지적 노동에 해당이 되는 거는. 그래서 그럼 우리 헐고 다시 집시다 했는데 이제는 AI가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나면 우리 한 층 더 올리고 외장 바꾸자 라고 하는 것이 표준화되어 있는 거에서 건물을 헐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지적 노동을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의 회계사무소나 뭐 이런 데서는 각각의 머리로 하고 각각의 엑셀이나 뭘 하니까 결과는 비슷할지 몰라도 일하는 방식은 다 달랐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익숙한 사람이 더 잘했고 그리고 어느 한 회사의 그 회계 기록을 10년째 해왔던 사람은 눈 보면 딱 하니까 더 그쵸. 빨리 할 수 있을 그쵸.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이 퇴사를 해버리면 10년치를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뭐 바쁜 거죠. 근데 이 전체를 AI로 해서 하면은 100개 회계사무소에 일하는 방식이 모두 다 표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하고 똑같이. 과거에 뭐 들어오면 공부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이건 이 방식으로 안 돼요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런 것처럼 지적 노동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개를 인수한 회사들에서 어떤 형태로 일을 하게 되냐면 한 1, 2년 지나게 돼요. 그럼 표준화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모든 일에서의 인간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거나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간이 부품이 돼서 막 갈아 끼면 되는 거예요. 더 일 잘하는 사람으로 더 싼 사람으로. 화이트 칼라들이 더 먼저. 그렇죠. 그게 지금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똑같은 분야가 모든 분야에 일어나고 있어요. 또 다른 굉장히 큰 혁신과 변화 중에 하나는 AI가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디맨드를 아예 제너레이션을 해버려요. AI가 존재하지 않았던 수요를 생성해버려요. 없었던 수요를 만든다고요? 네. 원래 디맨드 제너레이션이란 말은 오래된 마케팅에서 늘 해오던 말이에요. 세상에 원래 잠재됐던 수요가 있는데 사용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을 것뿐이야. 그때 예를 들자면 일론 머스크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딱 내놓고 스티브 잡스가 예를 들면 아이팟을 딱 꺼냈으면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을 깨닫고 그 수요를 발굴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거를 위대한 누구의 선각자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AI가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요? 저 그 사례도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 방송 보시는 분이 투자자들에 관심 많으니까 M&A 비즈니스를 볼게요. 네네. M&A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저희 회사도 M&A를 몇 개 했지만 M&A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런 회사 우리가 인수를 하고 싶고 이런 방향성에 우리가 전략을 가져가려면 이런 회사가 필요해. 라고 해서 제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누구 하냐면 뭐 KPMG라든지 액센처라든지 이런 데다 이제 맡긴단 말이죠. 네네네. 블룸버그나. 그러면 이들이 조사를 해갖고 롱리스트를 한 걸 가져와요. 예, 고객님의 M&A 타겟을 해볼 만한데 이런 100개가 있습니다. 여긴 이런 장치 있고 재무제표는 있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리더십은 어떻고 등등을 얘기를 하죠. 그럼 좋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타겟 10개를 한번 선정하죠. 그래서 스튜어드 리스트를 선정을 해요. 그러고 나면은 그 살 때 바이어라고 할게요. 그 기업을 살 바이어하고 협의된 대행자가 그 기업들을 방문해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럼 제안해서 이제 당신네 회사를 살 때가 있는데 어쩌죠. 또는 그 반대인 데도 있어요. 살 회사가 먼저 회사를 내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 중간에 있는 거강꾼이 가져가서 잘 포장을 한 다음에 이걸 살만한 회사를 찾아가죠. 네. 그리고 나서 제안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M&A 케이스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AI가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 이상의 기업을 쫙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팔만한 회사를 뽑아내고 두 번째 이거를 살만한 회사도 찾아내요. AI가. 그다음에 그 살만한 회사는 한 번도 M&A를 할 생각이 있었던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당신네 회사가 살만한 회사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갖고 오히려 M&A를 생각도 안 했던 살만한 회사에다 던지는 거죠. 제안까지. 그렇죠. 이 회사를 사면 너희들 비즈니스가 더 커질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원래는 M&A나 그런 회사를 살려고 생각도 안 했던 회사가 딱 보고 나면 이제 그래? 이 진짜 그렇게 했는 걸 하고 디맨드가 수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회계사무소나 이런 데서 기껏해야 해볼 수 있는 게 뭐 컨설팅 회사 10개, 20개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게 다 돈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막 6개월, 1년 동안 M&A 조사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수만 개의 회사를 수천 개의 회사에다가 팔 수 있는 걸 정리하고 조사를 해가지고서는 오히려 거꾸로 그런 수요를 생성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는 어떻게 미래를 보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파이가 똑같은 데서 시장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수요를 AI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그럴 수 있는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들이 어쩌면 승리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없던 수요도 창출해내는데,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은 앞에서 말씀해주신 회계사, 회계법인, 그리고 이번에는 그 M&A 중개하는, 뭐 이것도 이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도 막 이렇게 했었던 건데 다 망하겠네요. 기업은 안 망하죠. 그러니까 기업은 그걸 활용할 수 있고. 고객을 가지고 있으니까 망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게 회계사무소나 법률사무소나 이런 전통산업 컨설팅 회사들이 자기 의지를 갖고 AI를 도입해서 그걸 통해서 혁신을 해서 생산성을 올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AI 회사나 PE들이나 자본들이 그런 회사를 흡수를 M&A를 하면서 거기다 AI를 깔아줘서 생산성을 높여버리는 거지, 1, 2년 동안에. 그러면 보통 회계사무소 기껏해야 뭐 한 10% 영업이익 나는데 예. 그 영업이익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개 회계사무소를 인수를 해서 그걸 합쳐버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지역마다 다 기반이 있는 거니까. 회계사무소는 다 지역마다 지역 기업들하고 그쵸. 협력을 하고, 미국이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거점에다 신고를 하잖아요. 예. 주마다 또 다르고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걸 그렇게 인수를 해서 합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깔아버리고 깔아본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해서 영업이익을 10%에서 40%로 늘려버리고, 어떻게? 사람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그러면 뭘 사는 거냐? AI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고객을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신문 보급소나 우유 보급소처럼 그 영업망 역할만 해. 중간에서 딱새는 다 할 테니까 찍새만 해. 뭐 이럴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서 그 중심이 AI가 교체되는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현황이, 많은 분들은 뭐 엔비디아가 여전히 투자가 될 만해 안 될 만해, 뭐 과도하게 투자된 거 아니야, 오픈 AI는 적자가 더 길어진다고 하고 올해도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는데 거품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관점은 거품이 맞는 거죠. 근데 그 밑바닥을 흘러가는 거는 이 거품 속에서 진짜 돈 버는 방식하고 시장을 파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AI로 뭔가를 개발하던 기업들도 AI 개발자들을 이제 내보내고 있다, 퇴사시키고 있다. 그게 심지어 아마존, 오프라인 매장까지도 막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머지않아 딜로이트나 PwMG 뭐 이런데 회계법인들도 사람 내보낸다라는 소식이 머지않아 들릴 수도 있겠네요. 야, 이거 무섭다. 근데 이게 또 어마어마한 그 없던 시장이 또 커질 수도 있으니까 뭔가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나 쿠팡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서 얼마나 많이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서 장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10명 중에 한두 분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오프라인 잘 안 가니까. 온라인에서 구매하는데 그거에 대한 신뢰감이 쌓였죠. 예. 옛날 같으면은 음식을 어떻게 가서 직접 손으로 골라서 사야지. 그렇죠. 라고 하는데 실제로 배송 오는 게 품질이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렇죠. 아니 뭐 반품시켜버리니까. 반품시켜버리니까 네. 바로. 그러니까 그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었어요. 반품시켜버린다는 게. 그게 일하는 방식하고 문화를 바뀌어버리는 건데, 내가 가서 매장에 가면 거기 그럭저럭밖에 없는 물품들이 있으면 그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골라왔기 때문에 그걸 내가 책임을 져요. 네. 근데 온라인 세상이 되면 그게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품질이 나쁘면 그냥 반품해버려요. 그조차도 무료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밸류 체인 전체에서 품질을 올리는 게 누구의 책임이 돼버렸죠? 기업. 공급업체의 책임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사용자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단 3년 만에 4년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가 되기는 했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모든 지적 노동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그 정도 임팩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말씀드리기, 내가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을 투자해 갖고 엔비디아를 살까, 솔트룩스를 살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살까 하는 고민보다 그 밑에 흘러가는 것은 더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거는 상장된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회계사무소, 그렇죠. 뭐 M&A 하는 그 중개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많이 안 보였던 안 거죠. 보이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여유자금이 있는데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될까 하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 중에 의사도 있을 거고 선생님도 있을 거고 회계사도 있을 거고 그냥 요즘 얘기되고 있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서울의 자가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부장님이실 수도 있고 네. 그 밑에 있는 차장님이실 수도 있잖아요. 영업을 하고 있는. 네. 그 모든 업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직업에 영향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대부분이 지금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어마어마한 변화하고 그다음에 경쟁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생존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미국에 가면은 진짜 실리콘밸리에 있으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중국도 비슷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투자하려고만 생각하는 거지 그 밑바탕에 흘러가는 그 변화는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 말 그대로 롤업 해버리는, 끝장내버리는 그런 끝장내버리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대기업들은 이미 막 눈여겨보고 있을 거고 그 롤업을 당하는 당사자가 돼버릴 것인가 시장을 롤업 해버릴 것인가를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솔트룩스도 그런 쪽으로 막 보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고 또 거기에 승부를 걸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또 보이지 않는 이슈다 보니까 그렇죠. 과연 이제 AI 시장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시점이 나타날 것인가, 언제가 될 것인가, 그리고 AI 시대에도 왜 과거 모든 산업이 그랬듯이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인가. 근데 대표님은 아까 잠깐 그거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독식이라는 주제가 네. 네이버가 대한민국의 포털을 독식을 했죠.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검색은. 근데 카카오가 나왔는데 재미난 거는 우리가 네이버에서 보던 뉴스를 카카오 단톡방에서 공유를 하죠. 페이스북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뉴스를 페이스북에서 더 많이 보는 공유하죠.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네이버에 가지 않고. 음. 심지어는 요즘이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이 10년 전에 네이버를 안 쓰고 검색을 대부분 유튜브에서 하기 시작했을 예. 때가 이미 세상이 바뀌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승자라는 게 나올 텐데 그 승자가 만드는 혁신이 파괴적이면서 동시에 세그멘테이션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검색 포털이라고 하면 네이버가 독식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세상에서 유튜브와 같은 영상을 네이버가 독식을 할 수 있었냐? 못했던 거죠. 네. 또 메신저라는 영역에서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못했을까요? 와 같은 형태처럼 똑같은 AI라고 하더라도 AI 시장이 세그먼트 될 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독식을 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적어도 그 세그먼트에서는 독보적인 영향을 가지는 독식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 세그먼트가 더 잘게 잘라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세그먼트라는 게 일종의 뭐 유형? 뭐 시장, 마켓의 도메인이라고 봐도 되고요. 비즈니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네이버나 네. 카카오나 사실은 그 언저리에서 다 중첩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 네이버도 맨 처음에는 유튜브랑 싸우려고 어마어마하게 영상 컨텐츠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실패를 한 거고요. 또 카카오 같은 메신저를 하려는 회사들은 다 있었죠. 다음도 있었고 네. 뭐도 있었고 다 실패를 한 것처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한다 그래도 고객이 소구하는 가치와 그 밸류 체인에서 그게 세그멘테이션이 될 가능성은 크다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동일한 AI라도. 아니 그 인터넷 세상에서 사실은 포털은 누가 먹고 메신저는 누가 먹고 사진 중심의 SNS는 누가 먹고 동영상 중심의 SNS는 누가 먹고 이런 것처럼 근데 AI 시대에서도 세그먼트가 좀 나뉠 수는 있을 텐데 네. 근데 AI 하는 기업들은 그거 다 하잖아요. 다 하지 않아요. 그래요? 예, 예를 들자면 오픈 AI가 메디칼하고 바이오를 먹을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래요. 하려고 할 것 같긴 하려고 한데.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경쟁에서. 지금 예를 들자면은 바이오나 메디칼에서 압도적인 물론 그건 미래는 제가 담당할 수 없는데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거는 구글이죠. 구글의 딥마인드. 네. 그럼 딥마인드의 그 수준까지를 오픈 AI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겠냐? 전 쉽지 않다고 봐요. 전장이 다른 거죠. 네. 그 AI를 활용하는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진입을 해요. 근데 지금 구글도 B2B를 어마어마하게 하죠. 네.
왜냐하면 G 스윗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거기서도 구글에서도 워드 비슷한 거 있고 엑셀 비슷한 거 있고 파워포인트 비슷한 거 있죠. 많은 분들이 써요. 네.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압도적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그렇죠? 그러면 B2B에서 오피스 스윗이라는 도메인에서 AI는 누가 이길까? 쫓아오긴 하겠지만 오픈 AI나 구글이 잘해낼 수 있을까?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코파일럿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각각의 그런 비즈니스 섹터나 비즈니스 세그먼트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그 섹터나 세그먼트가 나눠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일종의 각 섹터나 세그먼트에서의 승자들은 독식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그 생태계라는 게 한 놈이 다 먹는 구조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 분야의 1등은 누구, 이 분야의 1등은 누구 다 나뉘게 될 테고 또 그 분야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 빅테크들이 다 먹지 못하는 어딘가에 회색지대, 사각지대에 남아있을 수 있겠네요. 다른 그렇죠. 스타트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은. 그렇죠. 예. 그게 근데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냐 하는 거는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밑도 끝도 없는데 갑자기 뭐 한 3년 후에 생각보다 놀라운 로봇 회사가 막 나올 수도 있어요. 휴머노이드. 우리가 생각한 보스터 다이나믹스는 오히려 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갑자기요? 네, 갑자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딥시크처럼. 어디에선가 아마 하고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로봇의 본질은 액추에이터와 센서로 구동이 되고 있는 거고 현재 집중된 건 그 안에 있는 로봇의 인지 기능하고 행동과 의사결정하는 AI인데 실제로 물리적인 로봇에 해당이 되는 건 모두 다 사다가 용역 줘서 조립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뜨고 있는 K 그 뷰티 기업 몇 개가 있어요. 네. 미국에서도 엄청 떴고 네. 그런 회사들의 핵심 본질은 기획력이었어요. 왜냐면 사실은 재료 자신들이 안 만들어요. 네, 다 해주죠. 화장품 자신들이 안 만들어요. 한국 꿀맛 코스맥스. 네. 용기도 자신들이 안 만들어요. 펌텍코리아. 네. 아, 다 나오네요. 유통도 자신들이 안 해요. 그렇죠. 심지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시장을 바라보는 기획력하고 그다음에 마케팅력에 집중을 하고 브랜드와 나머지 전체는 다 용역과 외주를 줘요. 그렇죠. 그렇죠. 로봇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런 회사가 우리도 보면 어떤 K-뷰티 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뭐 여러 역사가 있다 해도 갑자기 5년 만에 매출액이 뭐 20-30배씩 늘어나고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로봇마저도 화장품처럼 OEM, ODM 주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로봇하고 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뭐 그다음에 네, 원엑스라든지 뭐 피규어 AI 뭐 여러 가지 이제 봤잖아요. 네, 네. 선두주자들 이른바 되게 유려하게 움직이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의 샤오펑이 네. 펑하고 사람처럼 걷는 로봇을 등장을 시켜 깜짝 놀랐죠. 저 안에 막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벌써 막 그런 말도 나왔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팍스콘이 아이폰 같은 거 외주 생산하고 이제 전기차도 외주 생산하듯이 로봇 같은 것도 외주 생산해 줄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AI도 똑같을 수 있고요. 결국은 AI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면은 기술 자체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표준화가 되고 뭐 이렇게 돼요. 물론 거기서도 기술 차별화를 보이겠죠. 네네. 그런데 그 상황이 점점 돼가다 보니까 이제 싸움의 핵심은 기술에도 있죠. 기술이 초격차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기획력, 아이디어, 시장을 아는 것들이 그 기술을 외주화해서 가는 회사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회사들이나 빅테크가 모든 거를 먹을 수 있다.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들이 주도할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생존을 해서 시장을 파괴할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들도 지금 승부를 걸고 있어요. 거의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메타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채권 발행하고 막 부채비 올려가고 사람을 막 1,000억씩 줘가면서 스카우트하는 것은 그들이 그냥 돈 많이 넘쳐갖고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 돈 더 많이 벌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메타 하고 있는 거 보면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오픈 AI 다 똑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AI나 엔비디아하고 야 저게 말이 돼라고 엔비디아가 자기가 투자를 하고 투자한 회사에서 엔비디아 칩을 사고 엔비디아 칩을 사서 만들어서 그 돈은 다시 또 회수하고 그래서 매출로 잡고 뭐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무슨 옛날에 그 저 리만 브라더스 그거 할 때 돈 돌려가면서 뭐 키우고 시장 키우고 뭐 이랬던 거 쪼개서 팔고 이런 거랑 뭐가 달라? 라는 얘기할 만하죠. 정말 제가 봐도 그래요. 물론 저희 회사는 그렇진 않지만 특히 미국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규모를 키워가면서 얘기를 만드는 거에 밑바닥에 흘러가는 걸 보면은 그게 금융처럼 존재하지 않는 거를 예를 들자면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보내고 또는 예를 들면 투자사에 보내고 그걸 쪼개갖고 또 어디에다 보험사에서 또 보험을 갖고 뭐라고 그쵸? 그걸 펀드를 해가지고서 계속 이런 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그 구성을 만들어가는 거품이 존재를 하는데 그 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비즈니스를 파괴하는 노력과 행동들이 사활을 걸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거품이냐? 거품이라는 거죠. 그럼 거품은 꺼지냐? 꺼진다는 거죠. 근데 그 거품이 꺼졌을 때 거기서 400배 이상 성장하는 아마존 같은 회사나 구글 네이버가 나온다. 구글 네이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인 거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거품 맞아. 근데 뭐 어쩌라고. 다 알아.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거품이라고 해서 그럼 나는 뭐 밑에 있는 맥주로 가라앉을 거야?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고. 와, 더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몇몇에서 얘기하는 게 도대체 그러면은 당신네 돈은 얼마나 더 투자할 거냐? 그러면 얘기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좀 더 투자해봐야겠다. 근데 항상 거품의 끝은 있을 거고 있죠. 승자 독식까지는 아니지만 특정 세그먼트에서 가장 잘하는 애들 하나씩 나오겠지만 극단적으로 가면 미국의 빅테크 중에 망하는 회사도 나올까요? 엄청 나왔던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당연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심지어 빅테크인데요. 네. 좀 망한다라고 하는 게 예. 팔리겠죠. M&A 쪼개져서. 막 구글이 메타 인수합니까? 뭐 이건 메타가 예시입니다, 아니라 여러분. 질문을 위한 메타가 예시. 아니라 메타 비즈니스가 한 10개로 쪼개지겠죠. 만약에 메타가 망한다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 뭐 이건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사례처럼 아니 모토로라하고 노키아 망하는데 몇 년 걸렸는데요. 5년 걸렸어요, 5년. 전에 피처폰 시대에는 노키아나 모토로라 망할 거라는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그 두 개 합쳐서 전 세계 마켓 시어 50% 이상을 했어요. 두 개 합쳐서. 심지어는 모토로라는 레이저라는 한 모델을 갖고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우리나라는 LG에서는 10개, 20개씩 만들어서 생존을 하냐 안 하냐 그랬을 텐데. 스타텍도 똑같아요, 모토로라. 그거 갖고 싶어서 이렇게 으아 간지난다. 딸깍하고 연예인들 그거 들고 다니면 야 멋있다. 배터리 딱 빼서 끼면 우와 그치. 이런 걸 어떻게 인간이 만들 수 있어. 우리는 벽돌폰 들고 다닐 때.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유럽이 가거나 미국 가면 띠디디디디 그 노키아 음악이 있어요. 노키아 전역했을 배를 때, 거 예, 전역했을 전역했을 때부터 때, 해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들렸었는데 5년 만에 두 회사 망했죠. 그 당시에 빅테크 아니에요? 근데 망하는데 5년 걸렸는데 그냥 망했다는 표현보다는 쪼개져서 다 팔려나갔죠. 지금 모토로라는 이름은 있어요, 지금도. 모토로라 조직도 중국에 팔려가서 어디로 팔렸어요? 화웨이로 팔려가고 지금 또 모토로라에서 또 잘 나가는 조직도 있어요. 그래서 무전기나 뭐 이쪽은 또 잘 나가고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모르는데 빅테크가 없어지면은 법인이라든지 그 구조는 없어질 수 있어도 그 안에 쪼개져 갖고 어디에 흡수되고 어떻게 이렇게 되면서 진짜 망하는 사업 부문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LG만 하더라도 사업 부문으로 보면 휴대폰 사업 부문 철수되면서 거기 망한 거예요. 왜냐면 2년 동안 팔리려고 그랬는데 못 안 팔았으니까. 사갔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에서 그 통신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하고 그 기술들이 이제 뭐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가장 깊이 들어간 데가 전장이잖아요. 자동차 전장. 네. 그러니까 LG의 휴대폰 사업 부문을 철수를 했지만 그래도 전장 부분이 지금 현재 뭐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LG를 먹여 살리고 있고 그게 휴대폰 사업 부문에서 투자됐었던 거에 대한 저는 유전자가 남아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가 TV를 포함한 가전 부분에서 요즘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에 해당이 되는 게 빅테크 자체는 망하지는 않겠지만 자본 구조 때문에 잘려갖고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5년으로 본다면 똑같은 거거든요. 아이폰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해나 다다음 해부터 시작을 해서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대한민국 정부도 협박을 하고 KT, SK 협박을 해서 우리나라 아이폰 수입 못하게 했어요. 맞아요. 1년 반 동안에. 그거를 KT가 약속 어기고 수입했거든요. 이석채 회장인가 그때. 그래서 KT가 한 4, 5년 동안 삼성전자 때 보복당해서 맞아요. 갤럭시 S를 네. 못 받았거든요. 네네네. 잘 물량을 적게 받았어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한테는 엄청난 위기감에서 나온 현명한 방식이었죠. 그때 옴니아라고 하는 화면 큰 피처폰을 스마트폰이라고 1년 반 동안 팔아먹었어요. 우리들한테. 엄청 욕먹었죠. 엄청. 엄청 유명했어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삼성은 갤럭시 S 만들었죠. 그리고 갤럭시 S1 망했어요. 2도 망했어요. 3부터 대박 엄청 팔리기 시작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또다시 될 것 전 100%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어찌됐든 근데 이 AI는 이미 네. 뭐 소버린 AI 한다고는 합니다만 외국계 AI가 이미 다 지배를 하고 있고 웬만한 분들은 지금 뭐 한두 개 이상 서비스를 또 유료로 활용을 하고 맞아요, 계시니까 맞아요. 그 빅테크들도 말 그대로 아까 그 사활이라는 표현을 써주신 것처럼 이제 생사를 건 승부를 거는 할 거예요.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거품이네 뭐네 니네 돌려막기네 그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네 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고 그 얘기가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 충고들 비판들이 안 들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우리 하지 마. 살아남아야죠. 우리 그냥 페이스북만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근데 빅 히스토리라는 용어 아시잖아요. 네네네네. 거대한 인류의 역사나 지구의 역사나 우주의 역사를 본다면 그게 이제 롱터미즘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롱터미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의미예요? 롱터미즘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저 피터 틸이라고 혹시 네. 아시죠? 그럼요. 피터 틸이나 제로톤. 일론 머스크나 또는 이 친구는 좀 다르긴 하지만 마크 주커버거나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천재들이 그런 영향이 있기도 하고 또 걔네들은 또 약간의 소시오패스 경향도 있어요. 상당히 센 소시오패스이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롱터미즘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의 타임라인은 자기 인생이 아니라 대부분 우주. 짧으면은 1억 년에서 길면 50억 년을 보는 거죠. 화성 갈 거니까. 화성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 50년이란 역사적으로 봤을 땐 지금 있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지금 뭐 몇 명 죽는다고 세상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는 거라 본다면. 그래서 지금 피터 그 틸 사고 방식이. 피터 틸이 지금 생각하는 게 그 그룹이 그쵸. 지금 미국의 100년으로 생각한다고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 팔란티어와 안드리를 팔란티아, 통해서 그 뒤쪽에 있는 뭐 어쩌고저쩌고가 진짜인지 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롱터미즘이 가져가는 굉장히 큰 게 있어요. 피터 틸을 포함한 그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 위에 있는 애들이 대표적인데 롱터미즘의 핵심은 10년, 20년, 100년이 아니라 1000년 생각하고 10,000년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금 뭐 전쟁 이해가 나고 가요, 이 그럼. 아수라장이 되고 막대한 돈을 쏟아박았고 막 건품 키우고 그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해가 가죠. 그렇게 보면. 왜냐면 그렇게 보면 그렇게 거품이 들어가서 메탈 쏟아본 기술이랑 그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결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류에.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거나 또 다른 어디 회사에 들어가죠. 그래서 살아남으면은 그 살아남은 기업으로 어떻게든 더 커지면 글로 또 똑똑한 애들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쟁했던 애들.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롱터미즘 국가가 어디냐? 중국이에요. 여기서 중국이 나오나 이제. 네. 롱터미즘 국가가 중국이에요. 제가 중국을 갔다가 너무 충격을 받고 온 게 그거예요. 미국은 롱터미즘 사업가들이 세상을 바꿔요. 나는 50년, 100년밖에 못 살지만 그게 아니라 인류 생각하면 1000년, 2000년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할 것들은 로켓을 쌓아 올려야 되고 전체 AI가 피터 틸 표현에 의하면 AI가 국가를 움직여야 돼요.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가 아니라 리얼타임 가버먼트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 사람 개입은 줄여야 되는 거죠. 자율화된 정부. 미국에서는 각 기업이 하는 일들, 뭐 예를 들어서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근데 중국이 AI 로봇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 뭐 전기차는 그 전에 완전 거의 옛날 거고,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도 그렇고, 우주정거장도 캔문인가 뭐 하여튼 만들었고, 또 최근에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 하는 뉴럴링크, 이것도 중국 국가 차원에서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업을 통해서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한국 사람들은 국가 차원에서 하고 공산당의 독재 정권의 리더십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이 용어를 제가 만드는 건데요. 가버넌트 롱터미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 제가 주도에. 얼마 전에 한 석 달 전인가 몇 달 전에 국내 대기업 회장님을 포함한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물었어요. 그 회장님들하고 국내 초대기업들 대표님들한테 우리가 중국을 무서워하고 제가 중국 갔는데 정말 무섭다. 근데 제일 무서운 중국의 전략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냐? 네네네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의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 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체제, 똑똑한 인물들, 그 다음에 시장 규모. 틀린 건 없죠. 근데 그들은 시간을 전략적 자산으로 쓰는데 그걸 미국이 이길 수가 없어요. 시간이요? 시간을. 트럼프는 이번 임기가 끝이지만. 그렇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물론 정부 체제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산당 체제만이 아니라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애들이 롱터미즘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젊은 애들도 가지고 있어요. AI 개발자 애들도. 100년, 200년 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해야 하고 한다? 있는 예를 들면은 딥시크 같은 거 만든 애들도요. 당장 급해서가 아니라 걔네들 40년을 봐요. 3, 40년을. 우리나라는 3, 4년도 못 보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올해 실적 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삼성전자 올해 실적 내고 내년에 실적 내야 돼요. 9년까지도 HBM 제대로 안 돼서 실적 못 내고 뭐 어쩌고 됐다. 파운더리 지금 그래도 좋은 소식이 많지만 제대로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대표에서 다 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쵸. 돼야죠. 그걸 주주들이 원하고. 근데 제가 중국에 갔을 때 화웨이 최첨단 연구소를 갔어요. 걔네들 뭐 만들고 있는지 아세요?
리소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노광 장비요? 노광 장비를. ASMR에 하는 거? ASMR을 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기껏해야 뭐 50나노, 100나노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얘네들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젊은 애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세계적인 두뇌를 가지는 박사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15년 후에는 우리 2나노, 1나노 우리 노광 장비 만들 거예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어떤 분들이 이런 거 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이경일 대표 이제 막 친중파 다 됐다 막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수년 전부터 중국이 자체적인 그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도 국산화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트럼프 정부가 가속을 시켜버렸어요. 오히려 제재를 하면서. 제재를 하면서 가속을 시켜버리고 중국은 더 확신이 든 게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면 우리가 베껴서 쫓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20년은 걸릴 텐데 20년 후에는 우리가 앞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어떤 분들은 저거 걔네 10년 안에 되겠냐? 라고들 하면서 중국 기술을 무시하는데 더 무서운 건 10년이 아니라 걔는 15년, 20년 후를 보는 거예요. 20년, 이거요. 30년을 봐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거기 엔지니어랑 최고 책임자랑 물어봐요. 애들이 또 다 젊어요. 박사학위清華대 나오고 무슨 어디 북경대 나와서 거기서 일하는 애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다 맞아요. 박사예요.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20년 후반 해봐야 40, 50대요. 얘네들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걔네들이 996제를 해요. 아침 9시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고 토요일까지 근무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하철에 딱 타면 애들이 다 이러고 있잖아요. 6시만 돼도 워라밸 얘기하면서. 근데 걔네들 제가 9시에 있는데 애들이 막 열정이 있어서 막 일 얘기하고 신나갖고 얘기하고 자기가 뭐 만들었는지 얘기하고 일이 재밌는 거예요. 성취가 재밌는 거예요. 집에 안 가. 집에 안 가요. 거기 기숙사에 다 살아요. 미국도 지금 똑같아요. 미국도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실리콘밸리 996샵. 실리콘밸리 AI 회사들도 다 요즘 996 따라서 해요. 9시 출근, 9시 퇴근, 주휴일 근무. 그러니까 72시간. 그 스타트업 직원들이 후드티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회사에서. 저도 지금 후드티를 입고 있는데 그 실리콘밸리에서 들은 거거든요. 왜 지금 물어봤어요. 왜 후드티를 다 입냐니까 그냥 책상에 엎드려서 자기 좋다는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엎드려 집에 안 가고 머리 안 감고 있어도 이러고 이래도 뭐라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무서워요. 근데 그 색깔은 다른 거예요. 중국하고 저쪽은 달라요. 미국은 자본이 그걸 움직이잖아요. 자본이 움직이니까 자본이 가는데 똑똑한 애들이 모이고 스톡옵션 받고 성장을 하면 떼부자 되고 언제 떼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거품이 있어야 떼부자가 돼요. 거품이 있어야지 스톡옵션을 받으니까 미친 듯이 얘네들이 들러붙어서 그 거품에서 스톡옵션 받고 M&A 이루어지면 팔고 튀거든요. 미국은. 왜냐하면 시리즈 B, C까지 가잖아요. 그럼 D는 구주 매매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럼 그때 스톡옵션이 되고 나면 스톡옵션 된 애들이 또 스톡옵션 팔아먹어요. 이런 구조가 미국은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젊고 똑똑한 애들이 들러붙고 맨날 밤새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중국은 자본이 움직이네? 아니에요. 걔네들은 자부심이 움직여요. 애국심. 애국심과 애국 자부심과 청년들. 그리고 젊은 애들이 일을 재밌어해요. 자기가 성취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80년대처럼. 아니 근데 또 마윈을 비롯해 그 딥시크 창업자도 그렇고 그 젊은 친구들이 또 IT하고 이런 기업을 세워서 엄청난 부자가 된다라는 선례들이 막 나타나니까 또 거기다 더 붙는 거죠. 애들이 엄마 나도 공대 갈래요. 엄마 나도 그렇죠. 로봇 만들래요.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의대를 간다면 또 너무나 유명한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야. 제가 친중파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중국 때문에 잠을 못 자겠고 너무 두려워요. 위중파. 위중파죠. 위중파. 딱 맞으세요. 위중파인데 걔네들이 그 노광 장비, 리소 장비를 만드는 거를 20년 후에는 저희가 만들 거예요라고 하는 애들이 정말 천재 같은 애들이 20년 후가 돼도 40대 중반인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느끼는 핵심이 뭐냐면 자신감이 있어요. 하면 되지. 자신감이요. 그리고 정부도 그걸 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데 미국은 자본 구조 때문에 결국 살아남으면은 쪼개져서 살아남은 애한테 알짜만 넘기고 나머지는 자본 쪽으로 소각이 돼버려요. 네. 근데 그게 미국의 힘이거든요. 중국이 똑같은 짓을 정부가 해요. 맞아요. 그게 놀라운 게 예를 들면 로봇을 만들어야 돼.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고 이거 우리 투자할 거야. 그냥 야 대기업이나 뭐 애들 보고 너희들 손 들어. 그러면 손들 막 들어요. 우리 뭐 10조 투자할게요. 뭐 30조 투자할게요. 손을 들어요. 그럼 1등부터 5등을 뽑아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막 10조씩을 나눠줘요. 그리고 이거를 성별로 좀 나눠서 성별로 지역 배분도 하고 뭐 등등하게 생태계를 만들어요. 근데 중국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들 사이에서 IPR이라는 게 없어요. 지적재산권이. 예를 들면 하이닉스에서 HBM을 했던 애들을 삼성전자에 빼간다. 그래서 거기서 뭘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송 붙고 뭐 감옥 가고 난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막 빼가요. 정부가 조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서 HBM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럼 C라는 기업이 A 기업에 있는 기업에 HBM 만드는 애들 다 빼가갖고 지들도 HBM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한 국가니까 국가라고 국가의 생각해요. IP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어. 그렇게 일을 하고 경쟁을 시켜버린 거예요. 막.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혁신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A가 또 베껴가요. 이런 식으로 막 경쟁을 시켜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쟁하면서 5개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돈을 몇십 조씩 쏟아부니까. 네.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리더십 때문에 마켓 선도 때문에 운 때문에 1, 2, 3, 4, 5등이 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 4, 5등을 쪼개갖고 1, 2등한테 다 줘버려요. 똑똑한 사람 다 줘버리고 공장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쇠퇴하는 기업들 망하고 M&A가 되는 거를 중국이 이제 국가 주도로 해버리는. 국가 주도로 해버려요. 그런 과정이 있어 버리니까 실제로 내부에서 지독하게 경쟁을 시키니까 애들이 지들이 해요. 72시간씩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당이. 단적으로 우리가 본 게 그거잖아요. 전기차. 전기차. 전기차도 뭐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500개 된다고 막 이랬었고 그 초반에 막 정부가 보조금 엄청나게 네. 때려주고 나중에 경쟁력 있는 애들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도태 되든 말든 되는 말. 사장 되든 말든. 근데 또 시장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살아날 수도 있겠고 그게 이제 AI, 로봇, 반도체까지. 모든 배터리도 똑같고요. AI 시장도 똑같을 거예요. AI도 그렇게 쏟아부으면서 거기 또 스타트업들까지 약성을 하면서 올라가면 돈 쏟아부은 거를 밀어주게 되고 그러면은 망하는 데 있겠죠. 중국의 빅테크도 망할 수 있어요. 망하면 또 쪼개가지고선 주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그 거품 있고 변화가 있을 때 뭐가 있죠? 거기서 떼돈 버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기업가뿐만 그쵸. 아니라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떼돈 벌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일론 머스크나 피터 트리나 그 둘 다 시작이 됐었던 걸 보면 그 과도기에서였거든요. 소액 결제를 인터넷으로 한다는. 네. 근데 그 기업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거든요. 똑같아요. 구글도 똑같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모두가 부자가 되진 않겠지만. 그 공동 창업자들, 뭐 페이팔 마피아들 그리고 세대를 그 거듭하면서. 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빅테크가 그래도 그 기술과 그 자본과 거기 쪼개져 있는 사업 부분에 해당이 되면 결국은 흡수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는 발전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게 롱터미즘의 시각인 거예요. 1000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망하면 어때? 그리고 이렇게 경쟁하다 망하고 어떻게 되면 어때? 그리고 나서 그 거품이 지금보다 10배 더 커지면 어때? 또 창업하지 뭐 막 이렇게 그렇죠. 하고. 그리고 그 거품 안에서 혁신이 일어나면 그 다음 단계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은 그걸 국가 단위로 50년을 생각하는 거죠. 그 앞에서 또 이런 롱터미즘을 아까 그 뭐 대기업 네. CEO 분들하고도 이야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뭐라고 하나요? 그 저희 임기가 올해 말까지여서 그렇죠. 임기 연장을 해야 둘 돼서. 나눠지는 거죠. 제가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금융 그룹 대표님 5분하고 앉아서 이런 예. 대담회를 해요. 제가 금융의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주제를 잘못 가져거든 금방 깨달았어요. 저 친구 잘 모르네 막 이랬을걸요. 그렇죠.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에. 우린 내년 올해 성과 중요하고 내년도 또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그 공통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금융지주사 회장님들. 네. 내 연임 구도 짜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최고의 그 미션이에요. 최고의 미션이에요. 통신사도 똑같고 뭐 예. KT도 마찬가지겠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싸우는 게 그래서 제가 왜 시간이 전략적 자산인지를 롱터미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자본가들과 또 그 자본가하고 협력하고 있는 기술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해당이 되는 거와 어차피 걔네들은 돈을 벌어요. 먹고 살 만큼은. 그리고 정부 주도라는 관점보다는 저는 거기 가서 느낀 건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 그 기업에 대해서는 주요 경영자들 그리고 그 경영자 함께 일하는 기술자들이 애들이 다 20, 30년에서 50년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내 후배들이 할 거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참 말씀 들어보면 참 우리는 또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니까 답답하기도 한데 근데 당장 나부터도 올해 뭐 와이스트리트 매출이 얼마고 막 이런 것도 신경 쓰고 있고 이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고 그 롱터미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세계적인 천재들은 또 극소수니까 또 그들이 또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긴 한데 솔트룩스의 롱터미즘도 있습니까? 그럼요. 이경일 대표님. 그럼요. 이경일 저희 대표도 회사에 이제 대해서 많이들 모르시는데 요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 회사가 지속적으로 살아남고 성장할지 저도 모르죠. 그래서 저 요즘 잠 못 자면서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거든요. 저 일주일에 70시간 이상 일해요. 여기 입도 다 트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 사실은 나온 것 같다가 뭐 뭐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 시간에 뭐 일하죠. 일하라고. 근데
이게 사실은 다 회사 홍보하고 솔트룩스 구버 여러분 구버 쓰십시오. 그럼요. 저 제미나이 저 챗GPT 다 지워버리고 구버를 쓰십시오. 그래서 나오시는 겁니다. 아니 근데 1시간 넘게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세요. 왼쪽에 물 있거든요. 네. 아니 물 좀 그래서 드세요. 네. 여러분 이제 솔트룩스 대표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집에 안 가잖아요.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소수가 또 세상을 바꿔가는 것처럼 솔트룩스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소버린 AI 하고 그럼요. 계시는 회사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전략들이 다 많이 다른데 AI 붐이 있어서 거품의 핵심은 이제 투자죠. 그 투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 투자 자금을 갖고 다양한 우리가 보기에 저게 회수 가능할까? ROI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거품의 본질이라면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롱터미즘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회사는 최근 들어서 AI 기업들이 투자를 과도하게 늘리거나 아니면은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 올린 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채권 발행을 해서 매출을 돌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저희 회사는 아시는 것처럼 부채가 제로예요. 그러면서도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 5년, 10년 지나도 제가 아주 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5년, 10년 동안에 생존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여잡고 가면서도 그 밸류 체인 안에서 굉장히 약한 고리를 저희가 부여잡고 거기서 강한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저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산업의 흐름, 거대한 흐름 혹은 롱터미즘 앞에서 당장 AI 관련주 거품인가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이 뭔가 또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데 아니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궁금해하시는데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를 팔아야 되나 어렵다. 어려워요. 조금 더 큰 얘기? 네. 아니면 오히려 또 이게 또 미시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이게 의미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 AI 시대에 어떻게 또 살아남아야 하고 활용하고 또 성장을 해야 하는가 측면에서 보면 요즘에 그 명문대,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뭐 서울대도 그렇고 AI 이용한 그 컨닝? 요게 또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저거 되게 마이너한 이슈 같은데 물론 이제 과거처럼 그래도 AI 펼쳐놓고 오픈북 시험을 보라고 해야 되나 싶었으나 과거에 사전을 찾아보면서 아니면 전자계산기 이용하면서 하던 그런 오픈북과는 AI는 어떤 그 솔루션까지 다 제시를 해주다 보니까 오픈북 시험도 의미가 또 없을 것 같고 이 시대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어쩌면 미래에 운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드는 게 네. 저나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참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긴 하죠. 왜냐하면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그 아이들이 짊어져야 되는 경제적 부담감이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을 자본소득으로 바꿔갈 방법을 찾아내고 네. 적극적으로 AI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가 줄어드는 게. 다른 표현으로 제가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 교육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구가 많아졌을 때 가르치는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나 강의식 교육이죠. 대학. 네네네. 강의식 교육의 핵심을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큰 시험으로. 시험 보는 거죠. 네네. 내가 니들한테 가르쳐줬잖아. 칠판에 하고 그쵸, 다 가르쳤지. 잘 외웠어? 자, 너 외웠어? 그럼 여기 답을 써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주입식이나 강의식이 아닐 방법이 생길 거예요. 지금 한 방에 40명, 30명씩이 있는데 교수들이 가르치는 게 10명으로 줄어들어도 그렇게 할까요? 아닐 가능성이 커요. 일단 미국은 그런 진화가 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 근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똑같이 말씀드리면은 대학의 교육 방식의 종말이 온 거예요. 예를 들면 A가 갖고 치팅을 하는, 컨닝을 하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가르치는 방식, 그러니까 강의식 방식과 주입식 방식의 교육을 통한 효과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지금 대학 교육 과정이 만들어진 게 300년 좀 안 됐거든요. 원래 대학이라는 유니버셋이라는 뭐 어원, 네. 어원에서 근데 이게 그리스 아니면 이쪽에서 시작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대학은 시기는 그리스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로마 그리스 때부터 대학이. 근데 지금 대학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 이제 250년밖에 안 됐어요.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식민지를 지배할 애들을 키워야 되고 그런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그게 강화된 근대 대학제도거든요. 그걸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강의하고 난 천재고 내가 여기 전문가니까 니들은 나한테 배워. 다 외웠어? 그럼 시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정답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대부분요. 그렇죠. 정답 맞춰라, 니가.
근데 문제는 정답은 이제 AI가 더 잘 맞춰요. 요번에도 얘기 나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한국 수능 시험 본 거 있거든요. 네. 수능 시험 50개 뽑아가지고서 AI한테 맡겼는데요. 챗GPT 모델 중에 하나가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수능 만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전체를 다 한 건 아니고 한 50개 뽑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얘기는 지금부터 10년 내에 정답이 있는 건 무조건 AI가 더 잘 맞춰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과정을. 그럼 인간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의할 능력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해져요. 누군가 내린 문제에 정답을 찾는 게, 왜냐면 정답이 없으니까. 그럼 일단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정의한 것을 찾아가는 여정에 해당이 되는 걸 찾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대학 교육이 그걸 가르치고 있냐? 불가능하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강의를 통해서 너는 딸딸 외워갖고 답을 찾으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 비중이 줄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커닝 문제는 치팅이라고 표현한다면 오히려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지 되는 거고요. 이미 그 교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요즘. 네. 그럼 수업 시간에 요즘 애들은 당돌하잖아요. 특히 미국은 100%예요. 애들한테 지금 태블릿 쓰시는 것처럼 애들 여기다 노트북하고 네네. 메모하고 음성 녹음해서 음성 바로 녹음하고. 그냥 텍스트 변환하고. 예, 그러니까 음성 녹음하고 텍스트 변환할 때 챗GPT를 켜놔요. 일종의 네, 그쵸. 구버도 네. 켜놓고 그러면 음성으로 들어온 걸 갖고 야 이거 맞는 말이야? 이건 뭐야? 그러면 챗GPT가 더 잘해서 짜증 나요. 그럼 손 들어요. 교수님 그거 너무 옛날 이론이고 요즘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교수님 야 너 누가 그렇게 얘기해? 그럼 챗GPT가 물어봤는데 그래요. 그럼 교수님 입을 닫는 거죠. 구버가 시켰어요. 솔트루스가 시켰어요. 농담이 아니라요. 그 교수들이 최신 정보 아는 애보다 이게 더 많이 하니까 논문을 더 많이 읽어봤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네. 어떻게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떠서 봤는데 미국의 대학 교수들이 반에서 노트북으로 타이핑하고 AI 쓰는 친구한테 갖고 이거를 뺏어서 막 집어 던지는 거야. 성질을 내면서 내 강의에서 이럴 수 있느냐. AI 쓰지 마라. 노트북 쓰지 말면서 저게 최신 영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지금 미국도. 그래서 미국에서도 각성이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수법이라고 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교실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뭐죠? 공급자 시각인 거예요. 내가 지식 가지고 내가 지식 공급해 줄게. 근데 AI가 그거를 뭐를 파괴하기 시작하냐면은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교실은 배우는 곳이잖아요.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맞지 않아요? 네. 교실은 학생들이 배우는 곳이에요. 근데 그 배우는 곳이 학생 중심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가르치는 선생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교육체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되죠? 가르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지만 시험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다라면 AI 찾아보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면 너는 그 과정을 어떻게 찾아갈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교육 부분으로 보자면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뭐 제가 그걸 더 각색하고 제 아이디어를 넣었지만 그럼 미래에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젠슨 왕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소프트 스킬을 키워야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나중에 메타 스킬을 키워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타 스킬은 메타 인지라고 얘기하는 메타 커그니션 플러스 소프트 스킬이에요. 메타 인지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능력.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이걸 내가 해낼 수 있는지 못하는지 아는 능력. 이게 메타. 육체 능력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조그만 또랑이 지나가요. 그럼 내가 이거 띄워서 건너뛸 수 있을까 없을까? 착각들 많이 하죠. 그래서 발 다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왕년에 뭐 이러면서. 내가 왕년에 그러면서. 그건 이제 육체적인 인지 능력이에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냐 없냐. 지적인 인지 능력은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이걸 시도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수학 시험을 쫙 봤는데 내가 이거 딱 수학 문제 풀기도 나 이거 못 풀어 하고 건너뛰어야지. 나머지 문제 다 풀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험 문제 풀지도 못해서 매달고 있다가 나머지 오늘은 3번으로 다 찍을까 2번으로 찍을까 지그재그로 찍을까 그건 수학적 인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 인지 능력이에요. 왜 이 메타 인지가 중요하잖아. 정답은 AI가 더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도 안 해봤고 정답이 없는 걸 시도해야 돼요. 그럼 이게 되는지 아는지 알고 이걸 내가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아는 능력이 필요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능력이거든요. 직관력으로. 이걸 키워야 돼요. 이걸 키우는 게 또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다가 메타 인지 플러스 소프트 스킬이 메타 스킬이거든요. 소프트 스킬은 뭐냐면 AI가 그럼 못하는 게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 감정이입, 공감, 그 다음에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해소와 네고시에이션, 그리고 네트워킹
이런 요소들이라는 거죠. 하드 스킬은 뭐죠? 예를 들면 챗GPT 잘 쓰는 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잘 짜는 거, ERP를 통해서 회계 분석 잘하는 거, 이게 하드 스킬이에요. 혼자 해도 되는 거. 소프트 스킬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고 창의적인 과정을 만들어내고 그중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압도적으로 메타인지 기술하고 소프트 스킬이 결합된 메타 스킬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리질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리질리언스는 우리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뭐를 막 이제 시도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날린 거예요. AI는 아무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시도해봐야 돼요.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고 망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맞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시도를 해봐야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망했어요.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그래서 소주 콱 먹고 그 일주일 동안 어디 콱 처박혀갖고 뭐 전화번호 끊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요거 봐라. 이게 안 돼? 그럼 이게 왜 안 된 거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것이 마음의 근육을 가지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메타인지와 함께 소프트 스킬까지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대치동 7세 의대 진학반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강의해갖고 딸딸 외워서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바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컨닝한다고 치팅한다고 문제가 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대학이 그 대학 시절을 끝나가는 게 대학에서 졸업한 애들이 기업에서 채용을 안 해요. 특히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취업률이 50% 꼬꾸라진 그 학과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3년 전만 해도 개발자라 그러면 막 입도 선매 갔었던 카네기 멜론, CMU라고 하는데 스탠포드 대학, 뭐 MIT 이런데 취업률이 뭐 작년에가 50%? 그러니까 명문대 컴퓨터 공학과 나온 애들보다 그냥 고졸인데 바로 그냥 우리 회사 입사시키고 싶은 애들, 그런 애들이 더 이제 뜬다는 거죠. 팔런티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브라운대인가 뭐 이렇게 아이비리그 몇 군데 이제 합격한 친구가 이제 고졸이고 대학교 안 가고 그냥 팔란티어 바로 입사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형태처럼 뭘 파기하냐면 대학 교육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시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가 AI가 우리 인간 힘으로는 파기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퀄리피케이션이 너무 중요해요. 좋은 대학 나오는 게. 그러니까 잘 외우고 시험 잘 보는 애들이 더 좋은 대학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다 그럼 창의력이 없고 그런 아이들이 메타 스킬이 없는 거냐? 그렇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훨씬 훌륭한 메타 스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대학의 교육 시스템하고 시험 보는 제도들이 이제 한계에 왔고 그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근데 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서울대, 카이스트, 연대, 고대 등등 총장님들하고 제가 이거를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 하시던가요? 공감은 하시죠?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고민들이 지금 너무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대학도 어쩔 수 없이 변해야 하고 뭐 산학 협력 뭐 이런 거는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이상을 또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이제는 대학 간판, 대학 졸업장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제 중퇴가 많잖아요. 특히 막 스탠포드 중퇴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졸업장보다는 입학 통지서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맞아요. 입학 통지서만 받고 학교 안 가. 그게 퀄리파이피케이션을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해서 학력이나 경력이 무시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큰 오해세요. 지금 혁신하는 사람들도 다 좋은 대학 나왔어요. 중퇴를 대부분 했지만 네네네. 그 얘기를 제가 뭐 누구 잘 아시는 거 누구 하버드 나왔고 누구 스탠퍼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표현하고는 좀 다른 각도 같아요. 여태까지 좋은 대학 가서 그 대학의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게 돼서 기업이라든지 자본 구조가 만들어낸 또 국가가 만들어진 시스템 내에 부품처럼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대기업의 서울 자가 가지고 있는 부장이 됐을 때가 그러한 방식의 경쟁력이 지금은 작동하고 있지만 20년, 30년 후에도 작동할까라는 거에 관점을 봤을 때 첫 번째 가장 큰 도전은 대학의 현재처럼 강의식, 주입식, 지식 전달식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AI가 더 잘하니까 교수보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메타인지와 소프트 스킬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애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큰애한테 넌 나중에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렇게 꼬박꼬박 하는 일 되게 잘하겠다. 그런 쪽으로 해봐라고 했는데 말이 틀렸네요. 아니요.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람을 만나는 걸 겁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프트 스킬. 그걸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내보내야 되나? 균형 잡히게 놀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 큰일 났네, 잡히게 이거. 노는데 노는 거의 핵심이 뭐죠? 다양한 사람 만나봐야 되고 다양한 사람한테 상처도 받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더 어울려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렇죠. 그 사회성이라는 게 뭐냐? 타고나는 게 있겠죠. 있는데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라는 것을 커가면서 뇌의 구조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이 존재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나를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친구를 내가 그 과정에서 만들 수 있고 그게 신뢰감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기능적인 기술을 만들고 외워서 시험 잘 보는 것만큼이나 이게 정말 중요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중심에서 어쩌면 훨씬 더 강력한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지는지도 모르죠. 아, 대표님 이 영상 보고 EBS나 이런 데서 또 섭외 요청 오겠는데요? 아니 왜냐면 네. 이게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앞에서도 이제 뭐 롱터미즘 그런 인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경일 대표님은 보기 드물게 이과이신데도 공동이죠. 문과적인 그런 학식이라고 해야 될까? 아유, 이게 단순한 뭐 그렇지도 언변은 않아요. 아니고 깊이 있는 생각도 같이 이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것이 제가 또 미국 애들하고 중국 애들 중에 천재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 만났을 때 놀라움이에요. 정말 공돌이 애들인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역사에 대한 거 그리고 예술과 문학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와, 참 대단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놀라게 되죠. 아니 근데 그런 공대 출신 개발자 출신임에도 개발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말 안 섞는 사람들이 이제 개발만 너드들도 있죠. CTO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CEO 돼서 대외적으로 뭐 이제 기획도 하고 사람 만나서 비즈니스까지 하려면 진짜 좀 머스크라든지 저커버거처럼 이제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또 하는 거고요. 그런 인재들을 또 많이 만나고 싶고 키우고 싶습니다만 사실 그게 또 몇 안 되는 네. 사람들이 또 해내는 걸 테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AI 때문에 대학이 겪고 있는 현재 과정은 AI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문제인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극복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문제로 표현 안 한다면 너무 오래된 대학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체계에 대한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거는 완전히 중요한 도전 과제가 돼버렸어요. 그건 모든 촌장님들이 동의를 하세요. 아니 근데 그게 대학 원으로 가면 연구 중심 기관으로 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대학교로 봤을 때는 원래 대학교가 연구와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랬네? 유니버셋이라고 하는 게 어. 토론을 하는 공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아, 토론과 연구를 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AI 때문에. 몇몇 그런 대학과 고등학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정답이란 건 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롱터미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과도기적인 예를 들면 그렇게도 시도하고 저렇게 시도해서 망가지기도 하고 뭐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옛날 뭐 역사책에서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막 토론했던 게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럼요. 우리가 또 많이 잊고 지냈는데 그러면 그 대학교 총장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겠다. 뭐 이게 지금 네, 당장 그래서 답이 나오나요? 교육 시스템부터 이 강의와 그 지식 전달 시스템을 좀 바꿔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협력 팀 프로젝트 중심으로 토론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지도들도 해보시려고 하고 지금 총장님들 고민들이 진짜 많아요. 네, 취업이 안 되니까 애들이.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고민이고 어떻게 보면 당장 변해야 하고 변할 수밖에 없고 안 변하면 아까 뭐 빅테크들도 이제 언젠가 망할 수도 있다. 이제 대학교도 이제는 뭐 인구가 줄어서 학령 인구가 줄어서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 망한다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이건. 넘어서는 거죠. 빅테크가 망하면 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그 빅테크가 시도했던 많은 것들은 인류 역사상 어디에 틈틈이 들어가서 뭔가 남겠죠. 새로운 혁신을 만들 씨앗이 된다라는 게 지금 롱터미즘을 가지고 있거나 거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중심 생각인 거예요. 그 뒤에 흘러가는 자본가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이얼패드처럼. 뒤쪽에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더 큰 돈 벌 생각하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교육도 그렇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일반인들 20대일 수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일 수도 있어요. AI 시대. 뭐 이것저것 많이 써봅니다. 이제는 뭐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맨날 그 뭐 지브리 스타일로 뭐 프로필 그럼요. 사진만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갖다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처럼 뭐 막 개발을 할 수도 없는 건데 일반인들은 지금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좀 좋을까요? 그게 이제 AI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저희
장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신데 네. 장모님 친구가 챗GPT를 옆에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생겼을 때 기존에는 아유 그거 뭐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끼리 얘기하다가 그 누가 알겠어 그거 그러면 옆에서 챗GPT 딱 쓰니까 딱 답이 나오니까 그 저희 장모님이 저희 회사 구버를 까시겠다고. 근데 저희 장모님이 휴대폰이 한 7, 8년이 돼서 네. 메모리가 부족해서 안 깔린다는 거예요. 옛날 거라서. 사위한테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드릴 얘기가 뭐냐면 그냥 일상에서 중요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얘기가 일기 한번 써보세요. AI로. 재미난 게 페르소나를 줄 수 있어요. 제 스타일과 목소리를 주고 AI한테 키워드 3개만 주면 얘가 일기를 써줘요. 그건 나의 일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근데 내 일기가 돼가는 거죠. 재밌는 거예요. 글을 읽는데 제대로 읽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요? 글을 읽을 줄 아는데 제대로 읽을 줄 태어나서? 아는데 태어나서 글 배우기 시작해서. 그쵸, 저 유치원 때 배우잖아요. 뭐 유치원이 아니라 요즘 한 3, 4살이면은 배우기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하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워가지고. 우리 때는 그렇죠. 요즘 한 3, 4살이면 글 배우잖아요. 아, 네. 유치원은 영어 배우던데. 아, 그쵸. 예. 네, 한 10년 배워요. 어. 글을 제대로 쓰는데 10년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23살, 4살 되면 회사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야 네가 대학 다니는데 글을 이따위밖에 못 쓰냐? 글을 이렇게 못 써? 왜? 야 기승전결도 안 맞고 비문이잖아. 주어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원래 글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발명한 게 글이에요. 네네네. 우리가 만든 게 글인데 그 글을 배우는데 10년 걸리고 쓰는데 10년 걸려요. 20년 동안 드립다 공부하고 나서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돼요. 놀라운 거는 그 과정에서 원래 우리 뇌는 글을 읽고 쓰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에 글 쓰고 읽을 수 있는 회로가 다 만들어져요. 그 20년 동안에. 그 뇌 회로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글 읽고 쓰느라고. 그죠. 이게 원래 있던 게 체계적으로 잘 생각도 안 하고 인간의 뇌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표현 아니고요. 신경 가소성이라 그래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뇌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네네. 뇌 회로가 만들어지는데. 예, 그 체계대로. 체계가. 그래서 우리 글 읽으면 글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요. 아니요. 그냥 쭉 읽으면 그림처럼 팍팍 찍어요. 우리 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이런 변화가 AI 때문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상에서 활용을 하라라는 말씀이신데 그 얘기가 일상에서 하는 이것저것의 지도를 하게 되면은 AI를 사용을 하시는 거가 그냥 뇌에 들어오게 되고 AI를 생활에서 쓰게 되는 것에 대한 결과가 그냥 내가 글을 배우듯이 자연스럽게 내 습관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하는 모든 거 하나하나씩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일기를 써야겠다. 그럼 AI 일기장을 하나 만들고 오늘 있었던 주제 키워드 3개를 던지고 AI가 일기를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읽어보고 재밌으면 거기다가 내 일기를 쓸 방향을 몇 가지 더 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 AI로 일기 쓰면서 내 일기 쓰는데 내가 오늘 좀 고민해보거나 내가 생각할 거가 있으면 이 경험에서 네가 좀 나한테 아이디어 좀 줘봐. 나한테 질문해봐. 그럼 그 질문과 대답에 내가 또 답변도 해보고. 그러면은 내가 직접 글을 쓰는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그거는 저는 이제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히려 그런 시대가 지난다. 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글을 쓰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는데 플라톤에 금지시켰던 게 뭔지 아세요? 책을 읽는 걸 금지시켰어요. 플라톤이. 글을 쓰고 글을 읽는 것이 내 사고방식을 망친다고 생각했어요. 책을 읽지 말라 그랬어요? 네. 책을 읽지 말라고 했어요. 플라톤. 찾아보세요. 제가 농담 안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이 좀 달랐는데 그래도 플라톤은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약간 혐오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글을 못 쓰게 했고 책을 못 읽게 했어요. 제자들을. 네가 책을 읽는 순간에 글자에 빠져들고 해갖고 네 생각에 제한을 갖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글을 읽고 쓰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뇌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글을 못 쓰게 되고 글을 못 읽게 되면은 정말 바보가 되는 거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른 쪽으로 사고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글을 읽고 잘 쓰는 분들은 글 잘 읽고 잘 쓰면 돼요. 점점 더. 네네네. 운전 잘하시는 분 운전 잘하면 돼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으면 모든 사람이 운전 잘해야 돼요? 아니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운전 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원시시대 때는 하루에 대략 100km 정도를 뛰어다녔대요. 원시시대 때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근처에 먹을 게 없거든요. 다 따먹어서. 그러니까 대부분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가 40km를 넘어서 한 100km까지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뛰어다녀요. 그래서 가장 멀리 길게 뛰어다닐 수 있는 종족이 인간이에요. 사실은. 다른 애들은 굉장히 빨리 달리지만 오래는 못 달려요. 100km씩 달리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지금도 100km 달리기 하잖아요.
무슨 철인 어쩌고 저쩌고해서 네네네. 인간 100km씩 하루에 달리거든요. 옛날에 원시는 그렇게 달렸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나오고 비행기 나오고 나서 달리기를 자동차랑 경주 안 하죠. 비행기랑 경주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전 세계에서 운동선수로 마라톤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훈련하고 네.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하면은 존경과 칭찬과 돈을 벌죠. 아, 나이키가 스폰싱을 하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런 것처럼. 기가 막히게 운전을 잘하신 분들 분명히 살아남고 존경받을 거예요. 어떻게? F1에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도 달리기 선수, 지금도 멀리뛰기 선수, 지금 멀리뛰기 기계가 잘할까요? 사람 잘할까요? 아, 이 기가 훨씬 잘하죠. 뭐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하늘이 비행기 날아다니는데 높이뛰기 하는 선수들이 왜 그 연봉을 받거나 전 세계 1, 2등 하냐고요. 육체 관련된 것들이 인간을 기계가 뛰어넘었지만 가치가 달라져요. 인간이 육체 쓰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글쓰기 못하게 돼서 바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글 기계 막히게 쓰는 분들, 여전히 아름다운 시를 쓰는 분들은 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단히 큰 부자가 될 거예요. 왜냐, 그게 가치를 재정의하게 되니까. 그럼 번역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계가 번역 지금도 웬만하면 더 잘해요. 그렇죠. 통역 더 잘할 거예요. 네. 그럼 통역사, 번역사들 대다수 없어지겠죠. 그래도 예술적으로 통역하고 거기에 정치적 감각과 대통령 옆에서 통역해주는 분들은 여전히 존경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만들어지지만 인간 하나하나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다면 일상에 생각해왔던 걸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싶었던 분들 계시잖아요. 누구나 AI 그런 음악. 거 해봐요. 나 어렸을 때 꿈이 작곡가였거든. 난 음악 해보는 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시작을 구보에 오시면 구보에서 음악 만드실 수 있어요. 그냥 만드시면 돼요. 노래도 만드시고. 네, 그리고 그거 갖고 놀아보세요. 친구한테도 보내보시고. 그림 그리고 싶었던 분들 그 AI로 그림을 만들어 보시고 나서 직접 그 AI가 만든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그리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거기서 창의력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인간 공진화 이론이에요. 사람이 기계를 만들거나 도구를 만들면 도구가 사람을 자극해서 사람을 또 진화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강연에서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예술이에요. 화가들이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고 나서 다 굶어 죽었거든요. 병들어 죽고. 네, 네. 뭐 때문인지 아세요? 사진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기가 17세기에 나왔어요. 15세기, 16세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 딱 그려서 갖다 주면 우와 그러면서 멋있다. 내 초상화 그려주세요. 그럼 초상 한 점 그려주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고 라파엘로가 그려주면 그걸로 3년, 4년 정도 먹고 살았어요. 왕이 딱 서포팅 해주면서. 네. 사진기가 나서 사진이 기가 막히게 초상화 그려지고 기가 막히게 정물을 그려주는 거예요. 미술가들은 그걸 했었는데. 그래서 미술가들이 다 굶어 죽기 시작해요. 병들어 죽고 아무도 스폰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사진기가 찍은 사진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사진 찍었는데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그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너무 사실적이어서.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본 한 사람이 사진기로부터 아이디어 얻은 게 뭐냐면 사진기 렌즈가 있었는데 렌즈로부터 빛이 퍼지면 무지갯빛으로 가생이는 퍼져요.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퍼진 게 색수차가 생긴다고 하죠. 네네네. 그걸 딱 보고 나서 그때는 더 심했겠죠. 야, 이거를 사진 그림에다 넣으면 너무 멋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림을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그림을 잔뜩 그려놓은 거예요. 색으로 막 번지게. 이게 누구냐면 모네요. 해돋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딱 가져온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야, 이건 나도 손으로 발로 그리겠다라고 했는데 놀라운 건 뭐였냐면 사람들이 발로 그려도 될 것 같은 그림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똑같이 안 그렸는데 인간이 아름다움을 정의를 했어요. 뭐 때문에? 사진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는 우리 인간밖에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매몰돼서 있었는데 AI가 그걸 대체하게 나서 AI로 음악도 만들고 AI로 그림도 그리고 AI로 시도 쓰고 하는 과정 거치고 AI 에이전트로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대체를 하고 나서 이렇게 관망을 해보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AI 못하는 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중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중에서 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AI가 못하는, 사진기가 못 만들어내는. 피카소 그림 보셨어요? 사진기가 그렇게 못 찍어요. 아, 그렇죠. 네. 처음에 보면 이해하기도 어렵죠. 이해하기도 어렵죠. 몬드리안 그림 보면은 뭔가 아름답고 신기하긴 한데 이건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창조해내는 작업은 인간이 해내는 과정이죠. 그게 향후 100년간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경험하게 되는 과정일 거예요. AI가 우리가 흔히 말했던 지적 노동을 대부분 대체를 하죠. 그럼 우리가 논리화가 아니라 지적 노동을 재정의하게 돼요. 그리고 AI가 못하는 지적 노동의 새로운 아름다움, 새로운 일의 정의, 새로운 지식의 가치를 재창의할 거예요. 지금 마라톤 달리기 선수들이 우리한테 존경을 받는 것처럼. 아예 지적 노동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100%요. 그 정의가 무엇이다라고 아직은 알 수 없겠지만 그게 서서히 어떤 방향으로든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한. 100%요. 그게
우리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살아남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게 공진화의 방식이면서 그 공진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신경 가소성의 위대한 힘이에요. 그런 사진기라는 그 하드웨어가 줬던 거랑 AI는 심지어 피카소 스타일로 그려주고 모네 스타일로 그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피카소와 모네를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짬뽕시켜서 뭔가를 생성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본질로 내려가면은 AI에게는 영혼과 정신과 자아가 있는가라까지 이제 도달해요. 그 질문의 핵심은. 본인은 자아가 있으세요? 내가 난지를 아는 능력? 자기가 본인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아, 무서워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무서워요. 세상에 본인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럴걸요? 그래요? 네. 내가 나라는 걸 그렇지 알아요? 않을까요? 그렇게 믿고 싶죠. 내가 내 정신과 내 육체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AI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럴까요, 걔도? 언젠가 지가 막 그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질문하신 거는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현재 AI는 제가 수학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숫자 덩어리거든요, 정확히. 아까. 그 숫자 덩어리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혼이 있다고 믿어요. 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한테 묻지를 마시고 그거는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살아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삶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요. 날 죽이고 널 살려요. 신념을 포함해서.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게 나를 움직이는 영혼이면서 내 삶의 가치이면서 그리고 나를 움켜 부여잡고 있는 삶의 존재인 거죠. 철학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AI한테 있냐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럼 미래는 있을 거냐? 그 있는 게 인간 방식으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AI의 할아버지가 한 얘기인데 기계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기계의 영혼과 기계의 생각은 우리랑 다른 방식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디 먼 우주에 우주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랑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네, 짝짓기도 다르게 해요. 모양도 완전히 다르고 몸은 예를 들면 우리처럼 단백질로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칠게요. 그럼 완전히 우리랑 다른 존재는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그럼 기계는 기계 방식의 기계 따위의 영혼이 있을 수 있고 기계 따위의 자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자아와 우리 같은 영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영혼이 꼭 있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우리가 현재는 가지고 있었다는 나라는 신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느끼는 많은 행복감과 삶에 대한 가치들, 이런 것들이 지탱해주고 있는 것들이 기계와 우리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큰 한 획일 수가 있어요. 적어도 몇백 년 동안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만의 지적 노동을 재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기계처럼 피카소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피카소 화풍의 그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 너무 재밌습니다. 이때 좀 이경일 대표님이 저도 좀 오래 봐왔습니다만 좀 사람이 달리 보이는데. 아, 너무 섹시하신데. 아, 진짜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엔비디아 실적과 주가와 거품 논란, 이 미시적인 질문을 한 그 제가 좀 작아 보일 정도로. 아니요. 그 미시적 질문이 너무나 소중한 게 그 미시적 질문으로 매일같이 잠을 못 자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임원들도. 이거는 그 엄청난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이겨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부자가 되고 우리 회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회사 핵심 가치거든요. 우리 직원들과 직원들 가족들과 우리 주주분들과 우리 고객분들과 이 사회가 어떻게 혁신을 이뤄낼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세상으로. 거기에 저희 회사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네.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해내야죠.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는 없지만 이경일 대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원해 주셔서. 이경일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너무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아.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